자, 이제 제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입니다. 법규. 자, 그래서 챕터 1 정보보호 관리, 그 다음 법규 이렇게 챕터 2로 나눠져 있어요. 이 과목은 이렇게 판서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읽어가면서 키포인트 또는 키워드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또 꼭 판서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것들은 다시 판서를 해가면서 찬찬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잘 펴놓으시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또 때로는 약간씩 스킵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개념만 잡아주고 그런 부분은 또 따로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일단 2-252페이지 정보보호 관리 개념. 이 개념도 잘 잡아가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1번 정보보호의 개요. 정보보호의 정의가 나옵니다. 정보보호,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라고 그래요. 시큐리티.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인가받지 않은 노출, 전송, 수정 그리고 파괴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보보호라고 합니다.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 이게 정보화 촉진기본법 2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정보보호. 정보보호.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보보호의 필요성.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바뀌면서 오프라인에서 수행되던 일들이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수행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순기능과 함께 개인정보 노출이 되거나 악용되는 등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조직 내의 중요한 정보를 오용과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 유출 등 치명적인 정보화 역기능이 발생하게 된다. 정보화 역기능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용되는 기술도 정보보호 기술과 함께 발달하고 있으므로 정보보호 비전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정보보호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보안의 3요소라고 봐도 좋아요. 그 정보보안 3요소의 기밀성. 자, 정보가 비인가된 그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안 원칙입니다. 기밀성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암호화시키는 거죠. 암호화. 자, 무결성. 정보가 비인가된 사용자의 악의적 또는 비악의적인 접근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무결성이라고 하죠. 인터그리티. 그 다음 가용성.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자원을 필요로 할 때 지체 없이 원하는 객체 또는 자원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 이것을 우리가 가용성. 그래서 기무가. 우리가 이걸 CIA라고도 하죠. 그 정보보안 3요소라고도 합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CIA. 시험에도 나왔어요. 2차에서 괄호넣기도 나오고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단답형에서도 나오고요. 이용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세요. 정보보호의 특성에서 이제 기밀성을 설명합니다. 기밀성. 내부 정보가 비인가된 개인, 단체, 프로세스 등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 그걸 우리가 기밀성이라고 그러죠. 정보 소유자가 인가를 받은 사용자만이 정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그죠? 접근 통제의 모든 행위는 기본적으로 기밀성 보호를 위한 것이다. 침해 유형은 뭐예요? 노출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중요해요. 기밀성과 관련되는 침해 행위 유형 노출이죠. 그것을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밀성을 유지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암호화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밀성 보장, 공개키, 대칭키 암호화 시스템의 접근 통제 기술을 사용한다. 암호화 이런 거 쓰면 되죠. 그 다음 253페이지 접근 통제와 물리적 수준, 운영체계 수준, 네트워크 수준 접근 통제를 한다. 그 다음 무결성을 보겠습니다. 무결성. 내부에 있는 정보의 저장과 전달 시 비인가된 방식으로 정보와 소프트웨어가 변경되지 않도록 정확성과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무결성. 침해 유형은 변경입니다. 변조. 무결성 통제는 물리적 통제의 해시함수가 있다. 자, 해시함수가 여기에. 자, 무결성은 해시함수입니다. 또 하나 뭐 있다고 그랬죠? 맥 있죠?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 메시지 인증 코드가 또 무결성과 관련이 많다라고 했다. 꼭 기억하세요. 해시함수와. 그 다음 세 번째, 가용성 어벨러빌리티라고 합니다. 내부의 정보 자원에 대하여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나 서비스를 요구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가용성이죠. 자, 침해 유형, 파괴, 지체입니다. 파괴, 지체. 파괴되면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지체도 너무 느려서 못 쓰는 거예요. 가용성과 관련이 있다. 지금 침해 유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침해 유형과 관련해서는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가용성 유지하는 데이터 백업, 중복성 유지,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 기술을 사용한다.
그다음 네 번째 책임 추적성까지 나오죠. 자, 내부 정보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각 객체의 행위를 유일하게 추적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다. 책임 추적성, accountability. 책임 추적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이게 큰 문제예요. 잘못한 사람이 어떤 뭐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의심을 받으면 좋은데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누명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추적 불가능한 행위를 방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책임 추적성이 그렇게 중요하다. 지금 계속해서 보안의 중요 요소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인증성 한번 볼까요? 어떤 주체나 객체가 정당한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거야. 임을. 잘못된 인증은 주체 또는 객체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신뢰성, 의도된 행위에 따른 결과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럴 때는 또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 시스템이. 그러면 신뢰성이 없죠. 그런 것들을 좀 보장하는 거. 부인 방지, 송신 부인 방지, 수신 방지. 보내놓고 안 보냈다. 또 받아놓고 안 받았다. 오리발 내미는 거 방지. 통신 프로토콜의 디지털 서명 등의 기술적 부인 방지는 디지털 서명입니다. 서명. 그렇잖아요. 사인해놓으면 부인 못하도록 사인을 받아놓는 거죠. 오리발 내미는 거. 여덟 번째 이제 접근 통제입니다. 시스템과 프로그램 간의 접근 통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정보보호 기술의 종류 있습니다. 관리적 보안 기술, 관리적은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인적, 행정적 정보 보안 방안이다. 관리적 보안. 정보보호 관리 체계. 그다음에 정보 보안 지침 절차, 비생대책 수립 및 보안 사고 대응 능력, 자산의 보안 등급 분류, 가치 평가 이런 것들이 다 관리적 보안 기술이죠. 관리적. 정책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기술적 보안입니다. 이제 뭐 시스템적으로나 뭐를 하겠죠. 정보보호 기술적 보안 시스템입니다. 보안 솔루션, 보안 모니터링 감사, DRM 이런 것들도 또 인증이라든가 데이터 암호화, DB 보안 다 기술적 보안이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물리적 보안입니다. 이제는 진짜 물질적인 거예요. 중요한 자원 및 민감한 정보를 위한 물리적 시설을 수단, 뭐 누가 여기서 경비가 서서 비인가된 사용자를 건물 안에 침입을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거 다 물리적 보안입니다. 또 입출입 통제 시스템 다 마찬가지죠. 자연재해 통제, 데이터 백업 및 저장 매체 반출입 통제 시스템, 또 재난복구 시스템, 전원 및 케이블 보호 이런 것들, 지역 제한구역 설정해 주는 거 다 물리적 보안에 해당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정보보호 관리 개념. 정보보호의 관리 개념 뭐 거의 다 비슷한 용어가 될 것이고 그 중간에 보면 뭐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되면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있어요. ISMS라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예를 기억을 해야죠. 정보보호 관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조직은 정보보호 정책 및 조직 수립, 범위 설정 및 정보자산 식별, 우영관리, 구현, 사후관리로 활동으로 구성된 6단계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관리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기획관리해야 한다. 이게 정보보호관리 체계입니다. 그리고 6단계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도 나왔죠? 2번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2차에도 나오고 1차에도 나오고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 범위를 설정을 하고 정보사양 식별, 그 다음에 우영관리, 그 다음 구현, 그리고 사후관리 6단계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통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보 관리에 관련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256페이지. 섹션 2입니다. 정보보호 정책 및 조직. 정보보호 정책 개념 및 유형. 자, 정보보호 정책의 개념. 정보보호 정책은 조직의 정보보호에 대한 방향과 전략 그리고 정보보호 프로그램의 근거를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므로 정책의 의미, 유형, 수립 과정, 포함될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거로 두 번째, 정보보호 정책의 유형이 있습니다. 상향식 정책, 상향식 정책. 이건 뭐예요? 기업 차원의 정책은 차후의 기존의 운영 정책들을 종합하여 수립 정책 간의 브리치와 모순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상향식은 뭐예요? 밑에서부터 보텀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기업에서는 하향식이죠. 위에서 정책 결정해놓고 쫙 알아서 해 이렇게 내버린단 말이죠.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다. 기업 차원의 정책으로부터 하위 수준의 정책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전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일단 하향식 정책보다는 상향식 정책이 좋다는 거고 이건 정보보호 정책이든 어떤 정책이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보호 정책의 요소, 경영진의 참여와 지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안 정보보호 정책에 있을 때 뭐 경영진의 참여와 지원이어야 됩니다. 자, 성공적인 정보보호 실현을 위해서 정보보호 정책이 최고 경영자 및 경영진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제정, 승인되며 직원들이 정보보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경진의 정보보호에 대해
확신한 그런 실행 의지와 그리고 지원 약속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영진의 참여가 이거예요. 지금 이 정보부 관리에서 경영진의 참여. 그다음 두 번째, 관계 법령을 고려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실천을 위해서 최상의 규정이지만 조직의 사업 목적과 관계법 법령에 종속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들이죠. 257페이지. 정보보호는 한 조직만의 문제는 아니며 국가의 안전과 시민의 권리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보보호 정책은 제반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요구사항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당연한 거죠. 밑에 하위 정책이 상위 정책에 위배되면은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그것 또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4번, 동그라미 4번, 정보보호 정책 구성 체계, 이런 것들은 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 절차 정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반가로 4번, 정책, 표준, 지침, 절차 정의의 특성, 예례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별표 해놓고요. 별표 치고 좀 강조하는 데는 여러분들 꼭 하시면 돼요. 공부를. 그냥 판서를 상당히 5과목에서는 이제 줄입니다. 정책. 정보보호에 대한 상위 수준의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걸 우리가 정책, 팔리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 표준, 스탠다드. 이거 헷갈립니다. 시험에 나오면 몇 번 나왔어요. 정보보호 정책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반드시 지켜야 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표준. 정책의 만족을 위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정,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나 양식을 규정하는 것을 표준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지침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 선택 가능하다. 선택 가능하다. 지침. 가이드라인. 권고적인 내용이며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한다. 가이드라인. 지침. 그다음 절차. 정책을 만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사항을 순서에 따라 절차니까 단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가 절차라고 한다. 그래서 정책, 표준, 지침, 절차. 팔리시, 스탠다드, 가이드라인, 프로시저. 4개를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가로쳐 놓으면 써놓을 줄 알아야 돼요. 단답형으로 나오면. 자, 뭐 객관식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1차에서. 자, 꼭 별표 쳐놓고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정보보호 정책 수립 과정 내용, 정보보호 정책의 정의, 정책 정의 말씀을 드렸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정책이에요. 자. 그다음 258페이지 위에 보세요. 문서화된 형태로 정책은 항상 문서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말로만 해서 안 됩니다. 말로만 해서 문서화가 꼭 따라줘야 된다. 형태로 정보보호에 관한 경영진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뭐가? 정보보호 정책이 문서화되어야 되고 경영진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반드시 충족해야 할 특정한 요구사항 또는 규칙에 대한 윤곽을 명시하며 고위 경영진에 의해 생성되는 고위급 성명서, 하이레벨 스테이트먼트로서 사례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 관리, 배포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을 한다.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 정책의 목표, 뭘까요? 조직의 고위 경영책이 생각하는 신념과 지향하는 목표, 그리고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의 성명서로 정책이 내용상 간단하거나 강력한 시행을 요구하는 의무사항이다.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정책은. 안 따르면 안 된다. 정책은 문서화되어야만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 시 법정에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총괄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청사진으로 1년을 주기로 검토한다. 자, 1년을 주기로 검토해야 된다. 자, 밑줄이죠. 조직 구성이나 책임의 변동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야 된다. 1년을 주기로. 그렇다고 꼭 1년마다 아니 그 이전이라도 정책을 변경을 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정보보호 정책은 뭐예요? 성명서이죠. 그죠? 의무사항이죠. 문서화돼 있어야 된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반가로 정보보호 정책의 필요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보호와 관련된 결정은 대부분 정보보호 관리자가 네트워크의 안전적 제공 기능 편의성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만들어진다. 왜 필요하냐 이거죠. 네 번째, 정보보호 목표 선정 시 고려사항, 서비스 제공,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거죠. 용이성,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정책을 만들어 놓고 목표를 선정해 놨는데 구성원들이 따르기 힘들면 무의미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 세 번째, 정보보호 비용 및 손실 위험. 그렇죠. 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각 비용의 형태는 발생 가능한 손실의 형태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렇죠. 100만 원짜리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투자한다면 다 웃을 일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자산 식별을 정확히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손실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 침해를 봤을 때 얼마의 손실을 입을 거냐. 거기에 합당하는 그런 정보보호 정책이라든가 또는
기술적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 259페이지. 그 박스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번거로 5번 정보보호 정책의 특징이 뭐냐면 수용 가능한 지침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수립하고 시스템 관리 절차를 통한 구현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구현 가능해야 돼요. 또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쉬워야 된다는. 예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가에 의해 보완 도구가 적절하게 실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용자, 관리자, 기술요원에 대한 책임 영역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해놓으면 서로가 미루게 되죠. 그러다 보면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보보호 정책. 자, 수립 절차를 보겠습니다. 정보보호 정책 수립. 경영 목표를 지원한 법적 규제적 요건을 파악하여 수립을 해야 되고 운영관리에서 명시된 전략적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보보호 정책의 작성 방안, 적용 범위를 봅시다. 목적도 보세요. 중요한 정보 자산을 식별하여서는 한다. 자, 자산 식별입니다. 정보보호 정책 수립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자산을 식별하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자산 식별입니다. 그렇죠. 이 의자가 이 테이블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얼마만큼 보호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책상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야지 보호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컴퓨터가 얼마짜리 아는지. 그것이 자산 식별이라는 얘기죠. 적용 범위, 정책의 적용 범위를 명시한다. 전 조직을 대상으로 하면, 자, 정보보호 정책은 전 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 조직을. 그래서 무슨 정보보안 관리자라든가 또는 경영진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정보자산에 접근하는 외부인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바람직하다. 협력업체까지도 포함한다는 얘기죠. 협력업체까지도. 본 직원뿐만 아니라 정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외부 직원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가끔 나와요. 섞여서. 그러면 야, 우리 회사 직원만 전체적으로 전사적인데 우리 회사 전 직원만 하면 됐지? 무슨 예를 들면 알바생, 협력업체 직원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다 포함이 된다. 260. 정책의 내용. 관리책의 범위 내에 전 직원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 직원에게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사항만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놔야 돼요. 간단 명료. 책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책임 사항을 정해야 된다. 그렇죠. 경영계의 책임, 정보관리, 정보보호 조직의 책임, 일반 직원의 책임 또는 역할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문서 승인. 정보보호 정책의 승인은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정책을 승인하고 지원의 의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최고 경영진 책임자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 조직 체계와 역할 책임이 있어요. 네 번째. 역할. 사고 대응 팀, 정보위원회의 역할.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걸 설명드리기가 좀 그래요. 역할 알아야 돼요. 정보 시스템 관리자 책임자의 주요 임무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건 암기해야 돼. 요령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피스피해. 되게 헷갈려. 되게 헷갈립니다. 그 다음 261페이지. 프로젝트 보안 담당자와 시스템 보안 담당자의 주요 임무 암기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암기하는데 나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와 사고 대응팀 또는 정보 시스템 관리 책임자의 주요 임무는 약간씩 달라요. 약간 그렇게 분류를 또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좀 암기를 하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책임.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모든 직원이 이를 이해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구성원별 책임. 여기 나옵니다. 얘 또 암기해야 돼요. 자, 최고 경영자 정보보호를 위한 총괄 책임을 짓고요. 정보보호 시스템 정보보호 관리자. 정보 시스템 정보보호 관리자. 조직의 정책, 표준, 대책, 실무 절차를 설계하고 구현 관리, 조사 책임을 짓고 데이터 관리자 보세요. 얘는 좀 알기 쉬워요. 정보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무익성을 유지하고 데이터의 중요성 및 분류를 결정하는 책임이 있다. 프로세스 관리자. 해당 정보 시스템의 조직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적절한 보안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는 거. 기술 지원 인력. 보안 대책에 규현하여 조언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 조직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라서 수립된 절차를 준수할 책임이 있고 정보 시스템 감사자, 보안 목적이 적절하고 정보보호 정책, 표준, 대책, 실무 및 절차가 조직의 보안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독립적인 입장에서 관리자에게 보증할 책임이 있다. 감사니까. 감사. 그죠?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구성원별 책임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나온다. 방과로 조직의 정보보호 정책의 요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소. 이런 것도 있다. 상식적인 거고 그렇습니다. 또 시험에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 262페이지 예산 수립 및 정당화 방법. 이거 중요하죠. 정보 자산의 식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또 데이터 자산이든 시스템 자산이든 이런 사무 집기든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맞게 걸맞게 보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직의 정보 자산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 자산을 식별하고
이를 정보자산의 형태, 소유자, 관리자, 특성 등을 포함한 목록으로 만들어야 된다. 목록으로 만들어야 돼요. 목록으로. 자산 식별을 통하여 조직의 자산을 파악하고 자산의 가치 및 중요도를 산출하며 정보 자산과 업무 처리와의 관계도 알아낼 수가 있다. 자산평가는 우연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자산평가, 자산식별. 자산평가의 과정은 자산조사와 자산가치산정 두 가지가 있다. 자산조사와 자산가치산정. 일단 조사를 해놓고 그 가치가 얼마냐를 또 산정하는 거죠. 자산조사 과정에서는 조사 자산의 범위를 설정하고 자산 목록을 작성한다. 자산 목록. 자산가치 과정에서는 자산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산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의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산식별이죠. 다음 263페이지 자산가치 산정을 한번 보세요. 근데 자산식별 과정 보세요. 자산식별을 하는데 그다음 자산조사하고 자산가치 산정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자산조사에서는 자산 범위 설정을 하고 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자산 범위 설정에서는 핵심 업무 도출 범위 설정 기준을 결정하고 자산 목록 작성에서는 자산 항목별 분류, 업무 처리별 분류. 자, 자산가치 산정에서는 자산가치 기준, 그다음 정량 산정, 정성 산정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자, 자산가치 산정은 자산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위협을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피해량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우연분석에 대해서는 자산의 가치를 정량 또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자산가치 산정은 정량적, 정성적 분석은 또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정량적 기준은 자산의 도입, 비용, 돈으로 계산, 수량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정량적입니다. 자산 교체 비용 기준. 자, 정성적 기준은 업무 처리된 자산의 기여도 어떻게 수량 못하죠? 생각만 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우리 회사를 진짜 충성도가 얼마, 그걸 수치로 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얼마만큼 100원어치 기여하는지 1000원어치 기여하는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정성적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자산이 영향을 미치는 조직과 작업의 수, 그렇죠. 시간 이런 것들이, 그렇죠. 기타. 이런 것들. 시간도 그 수량으로 하니까는 정성적이다. 아닙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또, 정확한 객관적인 양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정량적 방법이고 그 외에는 다 정성적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산평가. 자산의 평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적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가장 단순하게 세 단계. 자, 자산의 기밀성, 무기성, 가용성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자산은 뭐로 평가할 수 있다고요? 보안의 3요소인 기, 무, 가. 기밀성, 무기성, 가용성. CIA로 자산을 평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중요도는 각 자산의 소유자가 평가하는 다음 표와 같이 기준을 따릅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으로.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그리고 공간을 이해하시는데 또 도움이 돼요. 안 읽어보시면. 다만 저는 키워드만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립니다. 264페이지. 자산 그룹핑 있죠? 이게 또 시험에 나왔었죠. 자산 그룹핑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나왔어요. 설명하라고. 조사한 자산을 기밀성, 무기성, 가용성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죠? 기무가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자산, 유형, 보안, 특성, 중요도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공통자산 그룹으로 명시하는 것을 우리는 자산 그룹핑이라고 그래요. 이걸 설명하라고 나왔어. 설명하라고. 2차에서. 관련 우연 및 취약성 평가와 우연 평가를 수행할 때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특성 뭐예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죠. 특성에 근거하여 결과가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가 나오는 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룹핑을 해야 된다. 왜 하느냐? 이유를 쓰라고 그랬어요. 또 이거예요.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고 또 중복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묶어서 하게 되면 그런 반복적이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산 그룹핑을 한다는 거죠. 만약 자산의 수가 적고 결과가 다양하여 이유의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크지 않다면 굳이 그룹핑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된다. 자산 그룹핑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6번째. 자, 사후관리와 모니터링, 내부 감사, 변경관리입니다. 사후관리입니다. 이제 뭐 사후관리니까. 정보관리체계 재검토, 조직의 목표 기술 내 외부의 변화와 내부 감사 결과, 보안 사고들이 고려하여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성, 범위의 적절성, 잔류위험의 수준이나 절차의 등의 그 문서를 공식적이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또 추가될 거 있으면 더 추가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절한 단계에서 다음 목적으로 위해서 정책계획 및 구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된다. 검토에 참여하는 인원에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그 대상의 계획 및 구현 단계에 관련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검토 및 검토 야기된 조치의 결과를 기록해야 된다. 그렇죠. 결과는 항상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재검토 시 고려사항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정보보호 관리체계 모니터링 및 개선 정보관리체계가 정보보호 정책과 목적을
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렇죠. 정책을 세워놓고 지금 시행을 하는데 그 충족되고 보고하는데 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선 사항을 식별하고 개선할 게 있으면 빨리 바꿔야 되겠죠. 적절한 수정이나 예방 조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개선 사항을 구현해야 된다. 조정의 필요에 따라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등을 통해서 정보 관리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265페이지 모니터링 및 측정. 조정은 정보 관리 체계의 성과 측정 방법으로 정보 정책 조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야 하며 이 정보의 획득 및 활용에 대한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중원 부원이죠. 내부 감사입니다. 조직은 정보관리체계가 계획된 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행되는지 점검을 하기 위하여 감사의 기준, 범위, 주기적인 방법, 규정, 계획된 주기로 내부 감사를 수행해야 된다. 그렇죠. 감사를 수행해야 되죠. 감사의 기획 및 수행, 그리고 결과 보고, 기록 유지 및 이행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과 요구사항을 문서화된, 항상 문서화입니다.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서 규정을 해야 된다. 피감사 분야의 관리자는 발견된 부적합한 사항 및 그들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치가 취해졌으며 취해진 조치가 검증되고 검증 결과가 보고됨을 보장해야 된다. 그렇죠. 보장해줘야죠. 그럼으로써 결과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됐다라고 보장을 해줘야 되죠. 그런 것들이. 변경관리,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변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장비, 소프트웨어, 절차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관리 책임 및 절차를 수립해야 된다. 그렇죠. 변경. 그 다음 네 번째 밑에 보면은요, 그 침해 사고 대응 절차가 있습니다. 1단계 사고 처리 지침 및 절차, 필수적인 문서, 업무 역서 계획을 하는 거죠. 1단계는. 2단계 사건 보고를 위해서 수단 및 책임을 정하고 3단계는 사고 조사 및 심각성 조사를 위해서 절차와 책임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4단계 사고 처리 피해 제한, 사고 근절, 상부에 보고하는 절차 및 책임을 정하고 5단계 정상적인 서비스를 재구축하기 위한 절차 및 책임 6단계 법적 연투관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포함한 후기 사고 조치에 대한 절차 및 사후 조치죠. 절차 및 책임을 정한다.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더니 또 하나의 섹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섹션인 위험관리. 여기는 조금 더 중요하죠. 물론 지금까지 했던 거 중요해서 읽었던 데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